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아이파를 근거로 시행해온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선언했는데요. 6대3의 의견으로 내려진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초부터 주요 교역국에 부과했던 상호 관세의 법적 토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말은 즉 아이파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무역 관세를 독자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거죠.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미국 정부가 징수한 약 1,7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익은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수입업체가 환불을 요구하는 거대한 법적 분쟁의 장이 열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사법적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결정을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몇 시간 만에 새로운 법적 근거인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즉각적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가 심각하거나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15%의 수입 부과금을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에 발표했으나 바로 다음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법적 사안선인 15%로 전격 인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 즉각적 파급 효과를 미쳤는데 한때 25%에서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에 직면했던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관세율이 15%로 일시 하락한 것에 대해 단기적 안도감을 보였으나 동시에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 불확실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2025년 1월 취임 첫날부터 공격적 보호주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상호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적 실행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역국을 상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전받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2025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선언한다는 명분하에 전방위적 관세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2월 1일에는 첫 조치로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목적을 넘어 국경 보안과 펜타닐 유입 차단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이어 2025년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관세 정책은 더욱 정교해졌는데요. 인도의 경우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025년 8월 징벌적 관세가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캐나다 역시 에너지 자원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35%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응을 통해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와 조선업 협력을 약속하는 대신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즉시 대체 법안을 찾아 관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세수 증대 이상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수지 개선과 제조업 부활, 즉 리쇼어링 전략을 들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 무역 적자를 외국 국가들에 의한 약탈로 간주합니다. 관세를 통해 수입 물량을 억제하고 해외로 나간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미국의 수입 규모는 수출보다 약 8천억 달러 더 많으며 트럼프는 이 차이를 줄이지 않고서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관세를 거래의 도구로 활용하는 트럼프 특유의 외교 방식입니다. 그에게 관세는 그 자체로 목표인 동시에 상대국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몽둥이입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은 전적으로 고율 관세의 위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관세율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상대국의 양보를 받아 거래의 기술을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경제적 현안과의 연계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전통적인 무역 경계를 넘어 외교와 안보 현안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멕시코에는 이민 차단을, 인도에는 러시아와의 관계 절연을 요구하며 관세를 휘둘렀습니다.
이러한 무기화된 상호 의존성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의 정치적 신뢰성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죠. 이번 사태가 우리 한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면,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섹션 122의 발동은 한국 산업계에 매우 복합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부터 살펴보면 한국은행과 KDI는 2026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0% 내외로 조정했는데요. 이는 반도체 수출의 회복세 덕분이지만 트럼프 관세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여전합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서 고착화되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 등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산업별 영향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리스크는 여전히 큰데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가 직면한 15%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동차 관세가 아이파가 아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어 현대차 그룹의 2026년 영업이익이 최대 23%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산업은 관세보다는 투자 압박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은 대만보다 유리한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아 단기적 관세 타격은 제한적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를 빌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현지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생산 라인 전체를 미국에서 구축하라는 압박은 우리 기업들의 장기적 수익성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들의 실무적 고충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를 환급받을 일이 열렸지만 과정이 매우 험난합니다. 특히 관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 거래한 약 6,000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은 미국 세관을 상대로 복잡한 소송과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제 환불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백악관은 150일의 유예기간 동안 로봇, 배터리 등 신산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완료하고 사법적 공격에 견고한 더 강력한 관세 장벽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투자와 관세의 빅딜 경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각국은 예외 조치를 받기 위해 더 많은 현지 투자를 약속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무역 시대의 고착화입니다. 이제 세계 무역은 다자간 규칙이 아닌 대통령의 한마디와 양자간 거래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로 완전히 진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예측 불가능성을 유일한 상수로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관세 수치에 1회 1비하기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각인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2.0,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